마시고 하시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자식들이 아버지도 안 계시니 쓸쓸하시고 코로나도 회복해야 하고 같이 살자고 꼬셔서 들어간 게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 감옥살이를 시켜도 유분수지 집안에 딱 가두어두고 자기들 볼 일만 보러 다니고 두 년놈들 다 회사 갔다가 들어오면 8시에 매일 오는 가정 도우미에게 맡겨두고 모르쇠로 일관하더랍니다. 아유, 그럴 거면 왜 같이 살자 했을까요? 거참 라고 했더니 뭐긴 뭐야, 재산 때문이지. 일산 가는 길에 원당에 우리 건물 작은 상가 건물 있어. 15억짜리. 그거랑 서울 아파트 6억짜리. 그 재산 때문이지. 평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결혼시켜 집 사주었더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니, 그것도 몸도 성치 않으신 엄마한테 서울 아파트 집 한 채 있는 걸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시골 여기 집은 여동생 앞으로 해두셨으니 미리 명의를 바꿔달라더래요. 그리고 15억짜리 작은 건물권도 자기들 눈앞에서 어머니를 모셔두어야 다른 데로 안 샌다는 걸 티를 팍팍 내더랍니다. 남편 사망신고부터 시작해서 독수리같이 눈을 뜨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더니 어제까지 야근이라며 밤 9시 넘어서 들어오던 며느리가 아침 식탁에서 나 이제 다시 시골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다 하니깐 다른 말 일체 없이 어머니, 유언장은 작성하셨어요? 라고 묻더래요. 뭐? 유언장? 나 아직 펄펄하고 100살까지 살 테니까 유언장 걱정은 붙들어 매라 라고 대꾸해주고 애들 출근하자마자 내려오신 거랍니다. 전 딱 2마디만 드렸습니다. 형님, 인감도장 지갑 목걸이 하나 만들어서 목에 차고 다녀요. 그리고 절대 재산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식들이 뭔 소리를 해도 넘겨주는 거 아닙니다. 젊을 때 앓으셨다는 허리질환이 이번 코로나 독감 중에 도지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또 남편 세상 떠나신 충격이 컸는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신다는 아랫집 안주인은 집에 내려오니 남편 생각이 많이 나시는지 자주 우시더군요. 두 분이 워낙에 의가 좋기도 하셨으니까요. 제가 중간중간 기회되는 대로 들여다보며 비록 제대로 못 걷고 하루 중 반은 누워 계시는 분에게 여전히 커피도 얻어마시면서 지났는데 딸이고 아들이고 아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자식들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두 녀석들 다 오지랖이 8만 평이라 지 부모가 궁금해서라도 10번은 드나들고도 남을 기간에 아무도 안 들여다봐서 마침 조용한 때 조심스레 여쭈었더니 내가 내 눈이 흙으로 덮이면 오라고 했어. 시골로 간다니까 유언장 작성했냐고 묻는 것들 안 보고 싶어서. 아휴, 딸도 똑같아. 에휴, 나쁜 년. 이 집이 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기 집에서 사는 애미 궁금해서라도 들여다봐야 할 게 아니야? 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인이 자꾸 기력이 떨어지시고 어떤 날은 인터넷으로 남편 운동화 주문한 것도 도착해 있기도 하고 치매기도 오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던 차에 요양보호사 좀 알아봐달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시더군요. 형님은 허리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시고 하루 중 3분의 2는 누워 계시기 시작하던 때였으니까요. 전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우선 저도 농사일을 하고 있고 좀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 작은 아들이 또 해삼하고 낙지를 잔뜩 사다가 들여다가 놔주고 가게에 연포탕을 한솥 가득 끓여서 아랫집에 가지고 가서 우리 작은 애가 또 가득히 사다 가져서요. 좀 드셔보세요. 라고 했더니 자네는 나하고 달라. 주고 싶을 때 빨리빨리 줘야 해. 그래야 잘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자식들 세상이 서로 더 잘하려고 그러지. 해삼탕을 잡수시며 하시는 말이 자기는 여기서 사는 내내 그렇게 우리 집이 부러우셨답니다. 꼭 엉켜 사는 등나무 식물같이
자식들하고 매일 얼굴 보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게 부러워서 그런 효심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은 마음도 들더래요. 옛말에 못난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하더니 자기 자식들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대학원까지 시킨 자식들이 모두 이렇게 남보다 못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잘하는 자식들한테 빨리빨리 주고 싶어도 가진 건 우리가 벌어먹고 살아야 할 돈과 밥뿐이 없다는 내 능력이 한스러워 전 형님 요양보호사를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두면 좋을 거라고 이장님 부인이 4년 전에 하도 꼬셔서 같이 학원 다니고 따둔 게 이럴 때 써먹네요. 전 교육 내용을 철저히 지켰고 또한 이웃으로의 도리로도 성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봄부터 그해 겨울까지 7개월간 그 어떤 자식 하나 들여다보지 않고 오직 전화만 죽어라 하더군요. 전화 끊을 때마다 쓴웃음을 지으시며 형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이것들이 내 목소리 들어보고 죽을 날을 측정하는 것 같아. 내가 유언장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형님네 집에 드나드는 건 저와 제 남편, 그리고 비데 관리도 해주고 필터 체인지 해주고 정수기 필터 체인지 해주는 나이 60은 되어 보이는 기사가 다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적막상산이겠나 싶을 정도였죠. 또다시 겨울이 돌아오고 영하 14도로 떨어진 날, 전 집에서 자다가 형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말씀을 어버버버 하시는 게 큰일 났다 싶어서 허리 질환이 또 도지셨나 싶어서 얼른 건너가 보았더니 세상에나 집 보일러가 멈춘지도 모르고 내쳐 잠드신 거고 깨셔선 자신의 몸이 얼은 거를 아신 거죠. 그 굽어진 손가락으로 전화는 또 어찌하셨나 눈물이 나더군요. 시간은 새벽 3시였고 노인네가 글쎄 잔뜩 얼은 채로 우시는데 전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였어요. 전 철철 울면서 우리 집으로 뛰어가서 우선 있는 대로 저 시집 올 때 우리 친정엄마가 해준 옛날 모카솜으로 누빈 이불들을 있는 대로 꺼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봐. 비몽사몽의 남편에게 두꺼운 털잠바를 입히고 이불 나르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득 있는 핫팩도 여러 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렇게 두터운 솜이불을 3채를 들고 뛰어서 아랫집으로 가서 노인네 몸 위에 다 덮고 나서 전 우선 같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노인네 겨드랑이에다가 핫팩을 집어넣고 손발부터 마사지하면서 119에 전화 걸고 보일러 수리공도 알아보라고 남편을 독촉을 했죠. 그렇게 119가 오는 동안 전체 옷을 다 벗고 노인네 몸을 껴안고 마구 껴안아 주었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안고 있는데 왠지 제가 살아온 평생 제 밑에 깔려있던 모든 서름이 밀려오면서 미친 듯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모두 다 흙으로 바다로 떠날 인생, 지들은 안 늙나? 세상에 안 늙은 부모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 집까지 사준 부모를, 게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병들은 엄마를 이렇게 남겨두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10년 후 제 모습이 이럴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아휴 형님, 다음 세상에선 다신 사람으로 태어나지 맙시다. 뿌리 깊은 나무로 납시다. 아휴. 형님 서름에 제 서름을 덮어가면서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울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가니 다행하게도 3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주사 맞고 나니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와서 응급실 의사가 퇴원하라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노인네 잠드시는 거 보고 우리 집으로 오니 내 자식들은 입이 한 대발이나 나와 있더군요. 내일이 둘째 아들 생일이라 오늘 다 같이 식구들이 아침에 스키장이 있는 펜션으로 2박 3일 여행을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니들끼리 가라고 미리 연락을 했는데도 굳이 안 가고 저러고 입 내밀고 있는 내 자식들. 아니, 특히 덩치가 집채만한 둘째 며느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귀엽던져. 사흘간 대체 보호사를 하기로 한 분에게 맡기고 저도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도 워낙에 놀라고 심정도 안 좋아서 제 월급에서 그 요양보호사 알바비를 드리기로 하고 불렀으니 좀 쉬었습니다.
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지 2주인가 지나서 이 안주인이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노인이니까 쉽게 아프실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썼죠. 왜냐하면 괜찮다고 했다가 또 아프다고 했다가 반복하고 치매기도 약간 있으시니 단순히 엄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구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신 지 사흘 만에 아우님, 나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운전해줘서 대학병원에를 갔습니다. 응급실 통해서 CT 촬영을 하니까 췌장암 3기가 진단된 겁니다. 참 그 형님, 여태는 순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게 살다가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게 한꺼번에 일이 닥치시는 것 같아 지켜보기가 힘들더군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이미 암이 척추뼈까지 전이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등뿐이 아니라 간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고 70대 중반이면 이미 고령이시고 암이 등뿐 아니라 간에까지 전이가 된 겁니다. 3개월 시한부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사도 별말 없이 댁에 가셔서 편히 쉬시면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라고 하더군요. 덧붙이는 말이 병원에 계신 것보다 내 집, 내 가정에서 통증 완화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형님이 월급을 주신다 해도 형님이 월급을 주시니까 형님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으니 자식들에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드렸다고 말하자 형님이 노발대발하시면서 얼른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그것들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고 했잖아. 왜 걔들한테 연락을 한 거야? 할 수 없이 집으로 모시고 왔더니 당장에 대문을 걸고 위아래 다 걸고 아무도 열어주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뭘 저렇게까지 저러시나 무슨 피해의식 있는 분도 아니시고 답답했지만 노인네 화나게 하기는 싫어서 얼른 아래 위 다 잠그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환자는 주무시고 잡수실 저녁밥을 하고 있는데 벨이 울리고 인터폰을 받아보니 세상에 아들 부부란 것들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그 품위 있는 행동은 다 어디 가고 온갖 쌍욕을 하면서 문 열라고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저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저런가 싶기도 하고 저도 성질 꽤나 있는 사람이라 얼굴 보고 욕 한마디 해주려고 문을 살짝 열었더니 글쎄 손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놈이라는 놈 손이 쑥 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제가 꼬꾸러지게끔 앞으로 끌어당겨서 절 쓰러뜨리고 며느리란 년은 어디서 벽돌을 가져왔는지 벽돌을 문틈에 끼워 넣더군요. 아주 두 년놈이 작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년놈이 위치를 바꾸어 며느리란 년은 절 붙잡고 있고 아들이란 놈이 집으로 들어가자 지 엄마를 등에 들쳐업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너무 놀랐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경악을 하고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집으로 가려던 둘째 며느리가 이 광경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고 전화를 끊곤 밖에 대문을 막아섰습니다. 112가 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요. 평소엔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것 같았던 그 덩치가 왜 그렇게 듬직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 사이 112가 도착하고 우리 모두 지구대로 갔고 노인네가 기진할 듯 하면서도 몸은 늘어져서도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이것들을 자식으로 안 친 지 반년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컥하시면서 내가 서울에 이놈들 집에 있을 때 무슨 경우를 당한 줄 아슈? 알고 보니 이 아들과 며느리가 당사자를 서울로 데려가서 모신다고 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신분증과 통장을 새로 만들게 하더니 법무법인을 찾아가 건물을 증여한다는 증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자기 엄마를 독촉하더라는 거예요. 신분증과 통장을 새로 만들라고 할 때 이상하다 했는데 숨 쉴 틈도 안 주고 그 신분증과 통장으로 법무법인을 끌고 갈 때 거부를 했답니다. 서울에 계실 때 재산 정리를 하자는 거죠. 집 명의를 바꿔달라고 할 때부터 이미 알아는 봤는데
아주 재산을 꿀꺽하려고 작심을 한 겁니다. 딸 부부가 반반을 주장할 게 싫었던 거죠. 우선은 좋게 달래셨답니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 좀 하고 나서 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더 주지. 시집가서 남의 집 사람 된 딸하고 공평하게 나누겠냐? 내가 다 이미 알아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사 지내줄 아들한테 더 주는 게 도리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차분히 달래놓고 이리로 도망온 거죠. 그 재산이 뭐라고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프다고 해도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돈에 미쳐서 저렇게 집에 뛰쳐들어 엄마를 업고 가려고까지 하는 건가? 췌장암으로 죽음을 앞둔 엄마를 업고 가서 또 뭘 어떻게 우격다짐을 할 작정이었나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 얼굴도 보기 싫어서 조사를 끝내고 형님 뜻에 따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70일간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딸 아들 부부가 번갈아 드나들면서 지 엄마를 회유하고 달래고 협박하면서 유언장을 빨리 쓰시길 자기들 앞에서 쓰시라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전체 자식들만 해도 효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종교가 같지 않다는 거, 그리고 돈이 아닌 사랑을 갈구하는 둘째 며느리, 그리고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의 인생을, 자식이 결혼하는 순간, 아니 성인이 된 순간 각자의 개체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어떤 혈연의 끈으로 뭔가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깨달음까지 얻게 되었어요. 부모가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솔직히 자식 집까지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어서 월세로 원룸으로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자식 집도 해줄 필요 없다는 걸 우리 뒷세대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안고난 자식들에게 70일간 시달리시는 동안 전 최선을 다해서 내 언니 보살피는 기분으로 그분에게 최고의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불쌍한 말년, 나라도 인간으로 대해드리자, 뭐 그런 마음이랄까요. 결국 봄이 오기 전에 이웃집 커피를 기가 막히게 내리시던 형님은 떠나가셨습니다. 부모 가셨다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자식들을 뒤에 두고요. 차라리 눈물 2방울 정도 흘려주는 건 아무 상관도 없는 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고인의 자택에서 뵙자고요. 속으로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시긴 한 거구나 싶었지만 절 왜 오라고 하는지 의아하더군요. 토요일 핏발선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도 도착하고 딸과 사위도 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는데 놀랍게도 모두 원당에 있다는 건물과 서울 아파트 제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망연자실도 잠깐, 그 20억 정도의 재산이 뭐라고 눈알 점점이 검은 멍울까지 든 아들은 믿을 수 없다고 변호사 멱살을 쥐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들이 망연자실했다면 전 경기할 지경으로 놀랐습니다. 공증인의 이름은 김두식이라고 자식들 모두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샘말 이장이라더군요. 샘말 이장이 누군데 왜 이 유언의 공증을 했냐고 또 멱살을 잡으려는데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다름 아닌 정수기 필터 교체해주고 한 달에 한 번 와서 비대 관리해주던 기사였어요. 샘말 이장이를 보면서 젊을 때 하던 일을 아르바이트로 했다고 하는 이 초로의 남자는 점잖은 태도로 앉아서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지난 1년 내가 지켜보기에도 해도 너무들 하더만. 부모는 오늘 내일 누워 계시는데 코빼기도 안 들여다봤다며? 참,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입도 뻥끈 못하겠더만. 재산 받을 수 있는 유언장 공개 때만 자식인 거요? 어? 젊은 양반들. 당신들 같은 자식이라면 이 세상에 자식 키울 사람 하나도 없어야 해. 그리고 폰을 꺼내 형님 생전 녹취된 음성을 틀어주는 거였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유산을 모두 제게 증여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죽음을 앞둔 형님에겐 재물이 그저 휴지 조각일 뿐이었을 겁니다.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상속은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전체 자유대로 모든 재산을 한정주 씨에게 증여한다는 것을 정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전 인간 같지도 않은 제 아들, 딸을 이 세상에 내놓은 죄인으로 그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저의 마지막 1년을 진심으로 보살펴준, 제가 동상 걸렸을 때 살과 살을 맞다 얼음 몸을 풀어주던 한정주 씨에게 지금 엎드려 빕니다. 당황스러우시더라도 제 재산을 모두 받으셔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는 대로 물 쓰듯이 마음껏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본인을 대하는 서운함과 괘씸함으로 마지막 1년 잘해준 제게 타인에게 그 남은 재산 모두를 넘겨줄 때 그 심정이야 오죽이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먼 길 떠날 일만 남은 오래 아픈 사람은 생각이 더 깊어졌을 겁니다. 상주들이 모두 난리를 치니 전 오기가 생겨 변호사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와 건물 팔아서 현금화하는 과정까지 모두 변호사가 맡기로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그러냐고 미친놈처럼 거품 무는 자식들 앞에서 변호사가 절 보며 말하더군요. 한정주 씨께서 제게 재산의 관리를 허락하여 그 위임된 범위 하에서 재산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 정리도 이미 된 후였기 때문에 약 52일 후 제 통장에 18억 7,3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입금되었더군요. 제 통장에 이런 금액의 돈이 들어올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전 우선 결혼한 후 오늘날까지 싫든 좋든 제 잔소리를 들어준 제 남편에게 5천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감사 헌금을 내놓았고, 큰며느리가 다니는 절에 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의 독거노인 종합복지센터에 3억 원을 기부했고, 그리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에게 각각 소형차를 한 대씩 사주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한 장을 만들어 한 달 주기로 저와 제 남편의 마음을 한 달간 가장 흡족하게 해준 자식에게 신용카드를 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산을 현금화하여 예금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택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어떤 자식이든 n분의 1로 일정 금액이 상속하는 걸 피할 수 없기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효도하는 자식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3시간 거리 다른 도시에 사는 딸까지 한 달에 2번이나 찾아오더군요. 명절 때와 생일 때만 볼 수 있는 딸과 사이였는데 말이죠. 참으로 돈 앞에서 장사 없는 효도입니다.